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화폐적 현상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이 표현은 통화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통화주의란 거시경제의 변동은 화폐 공급량에 달려있다고 믿는 경제학을 말합니다. 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화폐 수량 이론을 살펴보면 MV 이퀄 PQ로 그 식을 쓸 수 있는데요. M은 화폐 공급량, V는 화폐 유통 속도, P는 상품 가격, Q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량을 말합니다. 상품의 가격과 그 생산량을 곱한 우변 PQ는 결과적으로 총 생산물을 해당 연도의 상품 가격으로 곱한 값, 명목 GDP가 됩니다. 화폐 유통 속도란 해당 화폐로 한 거래의 빈도수를 의미하는데요. 거래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 유통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식은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고 생산량이 일정하다면 화폐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상품 가격, 물가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현재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을 살펴봅시다. M2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현금과 예금자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합친 M1에 바로 현금화시키기에는 약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정기 예적금, 금융상품, 금융채를 더한 것이 M2입니다. 이 M2 공급량을 살펴보면 최근 3.7조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M2 통화량이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2007-2008 금융위기조차 비교가 안 될 정도니까 말이죠. M2 공급량 중 시장에 풀린 유통통화는 약 2조 1천억 달러로 전체 M2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8조 달러는 은행이 수표, 금융상품, 예적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6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이 M2 공급량을 연 6.1%씩 늘려왔는데요. 지금은 무려 25%나 늘린 상황입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잘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을 다수의 투자자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상시키기 시작한 것은 2017년으로 기준금리를 0.5%에서 2019년 초 2.5%까지 올렸습니다. 이때 주식시장은 20%가량 폭락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연준은 시장을 하락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2019년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볼 때 연준은 늘 시장이 붕괴될 때마다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금리 인하로 말이죠. 우리가 이 과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것은 근래 들어 미국이 2% 이상의 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연 3.1%씩 증가하던 미국의 실질 GDP가 경제위기를 거치며 2.1%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다시 1%대 저성장 늪에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기존 2.1%대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높은 금리를 감당할 만한 황금기에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률뿐 아니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도 코앞에 와 있기 때문이죠. 미국 의회의 입법 보조기관인 의회예산처는 2021년 말까지 연방부채가 GDP 대비 10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잠시 적자가 감소하지만 다시 증가해 2031년이면 역사상 최고치를 능가하는 107%에 도달. 2051년에는 GDP의 2배인 202%까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부채를 직접적으로는 재정위기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크게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미국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빚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미국 GDP 대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국가예산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은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됩니다. 과거에는 국방, 교육, 교통 등 국가가 재량껏 쓰는 예산인 재량 지출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주요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합니다. 그 다음은 연방부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지출이 들어 전체 지출 비율의 2위를 차지하며 다음은 재량 지출, 기타 의무 지출 순입니다. 기타 의무 지출은 법률에 의해 지출 의무가 발생한 건으로 여기에선 이자, 사회보장제도 외에 의무 지출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령화 지출이 다른 예산들을 압도하면서 연방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죠. 현재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투자자의 신뢰 약화입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 가치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더 높은 채권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결국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 부담은 미 정부의 몫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화폐 수량 이론을 살펴봅시다. 이번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M2 공급량이 3.7조 달러나 늘어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고금리로 그들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은 2018년의 금리 인상과 최근 GDP 추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화폐 공급량 M은 크게 줄이기 힘든 상황이죠. 다음은 화폐 유통 속도인데요.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면 스위프트 네트워크처럼 수수료가 높고 거래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값싼 수수료와 빠른 거래가 특징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 간 거래 수가 기존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이는 화폐 유통 속도를 더 높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만 짐작하는 화폐 유통 속도가 아니라 화폐가 몇 번 사용되는지 그 실제값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위의식은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좌변의 화폐 공급량과 화폐 유통 속도를 곱한 값은 기존보다 그 값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변을 볼까요? 만일 상품 및 서비스 생산량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상품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되는 것이죠. 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 생산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존보다 월등하게 높여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마당에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지 않을까요?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 생산 자동화입니다. 이것이 이 달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AR, VR, 암호화폐, 수명 연장, 원격 의료 등 수많은 혁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AI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죠. 이스라엘의 신생기업 AI21랩스는 오픈 AI의 GPT-3보다 더 큰 시스템을 선보였고, 구글은 AI가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음성을 언어로 치환해 자연어 처리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는 대규모 AI 모델 멈을 개발 중이며 수개월 내에 선보일 예정이죠. 이미 이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도 누가 더 큰 모델을 내놓을지 기업 간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인강중심 AI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 기업들 중심의 거대 AI 모델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라면 이들의 경쟁은 AI를 더욱더 빠르게 혁신시킬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